네, 그 패널분들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동원 기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분들을 AI가 도와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저출산 문제를 아까 의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정말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지 이런 걸 약간 뭐 병원 환자 뭐 현황 같은 거를 예시로 들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제 우리 이제 전제 조건이 두 가지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1번 과연 인구 감소가 앞으로의 재앙인가? 그게 과연 과학적 근거는 있는지. 그거를 언급을. 그리고 지금 뭐 기후 온난화 뭐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예전에도 그런 사이클이 저는 계속 반복됐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순응하면 돼요. 과연 뭐 인구 줄는 게 재앙인지 그런 객관적인 근거는 나중에 돼봐야 알겠죠. 흑사병 때 그 당시는 많이 인구가 줄었지만 그 외에는 사람 수가 정리가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고, 이번에 코로나 때도 자가 면역으로 간 그 스칸다베니아 3국들은 노인 인구가 죽으면서 의료보험의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뭐 서로 포지티브, 네거티브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두 번, 우리가 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애기를 한두 명 더 낳게 하는 거는 진짜 한 1% 영향일 거예요. 아주 지엽적이고. 근데 실제로는 정부가 많은 돈을 썼다고 하는데 저는 예산 집행이 적재적소에 전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뿐만 아니고 이전 앞에 정부부터 저출산에 많은 돈이 있어서 제가 그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나눠먹기식이에요. 우리가 저출산에 돈 내려면 100이란 돈이 진짜 난임 부부들, 아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바로바로 직접 가고 아기를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예산 뽑아먹기입니다. 뭐 교갑으로 가고, 그래서 유치원 돌보미에 얼마 뛰어가고, 그 각 부처마다 그 먹잇감을 자기 영역에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돈이 종합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이거죠. 액수만 많지 뭐 효과가 없죠. 그리고 뭐 남아 도는 돈 가지고 쉽게 말하면 딴 데 쓴다고. 그 문제가 있겠고, 또 세 번째는 뭐 의학적 기술이 발달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마음이 없는데 왜 젊은 남녀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전대 갈등도 있겠고 이런 왜 애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일 우선 해결은 뭐 우리가 이 여사니까 여기 다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전반적으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지 뭐 의학기술 하나가 뭐 좋게 나서 이런 우리 김 선생이나 나한테 오는 분들은 아기를 가지려는 열망이 누구보다 강한 분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은 쉽게 말해서 빚을 내서라도 아기 낳으려고 합니다. 그분들도 또 도와줘야 되겠지만 아기를 출산할 수 있게끔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근본적인 거죠. 저희도 보면 환자들이 진짜 나이가 계속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20대 산모, 10년, 20년 전만 해도 20대 산모 있었고, 이제 한 10년 전 정도부터는 한 30대 정도에 이제 그 결혼을 해서 오시게 되고, 지금은 굉장히,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속도가 굉장히 급격하다는 거예요. 예. 한 5년 전하고 또 틀리고, 이게 평균 나이가 그 시험관을 하시는 분들 평균 나이가 35세에서 36, 37 막 이렇게 굉장히 급격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아주 체감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하여튼 저출산도 문제지만 늦게들 이제 결혼하고 늦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니까 그 고위험 산모들이 또 많아지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출산을 하던 그런
거에서 이제 한 10년 전부터는 다 30대가 이제 아기를 낳고 이제는 35세, 39세 뭐 이 정도 40세 이상에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또 문제고 그 속도가 굉장히 급격하다. 그런 아기 하나를 낳기 위해서 100이라는 돈이 든다면 연령대가 점점 많아지면 돈이 굉장히 코스트가 힘들어요. 올라가죠. 경제 논리로 본다면 젊을 때 빨리 낳는 게 국가 예산 투입되는 돈이 확실히 그렇죠. 젊을 때 빨리 결혼해서 빨리 하게 하면 쉽게 될 게 40세 이상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시험관을 막 여러 번을 하고 하면 그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죠. 근데 이게 저도 제가 오전에는 이제 기자간담회 그 로봇 업체를 갔다 왔어요. 이제 로봇 업체는 기회예요. 인구가 줄어드는 게 그들한테 기회예요. 왜냐하면 노동력이 줄어드니까 우리 로봇을 사라. 우리 로봇을 써야 된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저출산 이런 또 문제를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그 왜 젊은이들이 요즘 아기를 낳지 않을까를 그 업체에서 조사를 했대요. 글로벌 업체니까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높았던 게 나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내 자녀한테 이 힘든 삶을 더 힘들어지는 삶을 물려주고 싶지가 않다. 이런 위식이 많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20대 분들이 많이 힘든 이 시기이다 보니까 결혼이 점점 늦어지지 않나라는 그 생각이 들고 사실 저도 그게 가장 겁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인식제도 가장 문제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 사회 보고 계신 우리 예림 기자님이 또 20대거든요. 아이를 낳고 싶으신지도 한번 여쭤보고. 교수님이 그냥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생각하고 계십니다. 20대하고도 좀 젊은 20대라서 그러니까 아직 결혼도 그렇지. 생각을 안 뭐 해봤어서 안 네. 나가니까. 조금 맞아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즘 학생들은 대학생들을 저는 주로 대하니까 대학생들은 관심사가 결혼이 전혀 거의 한 뭐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사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고 직장을 구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죠. 그리고 뭐 직장을 구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결혼은 이제 더 어려운 이런 걸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을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이제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집값도 비싸고 그리고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막 치열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자체가 이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가 이제 최초로 이게 제가 정확한 연도는 잃어버렸는데 부모 세대와 비교해서 더 자기가 더 잘 살 거라는 그런 희망이 이제 사라진 그런 최초의 세대라는 그런 얘기가 조선일보 기사에서 본 것 예, 같아요. 저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로 다른 의미죠. 이제 옛날에 뭐 전쟁 이후에는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그 한국 전쟁 이후 60년대는 1950년대, 60년대 그랬지만 이제는 이제 다른 의미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학생들이 젊은 세대들이 결혼은 이제 꿈도 못 꾸고 이제 먹고 사는 생각에 이제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그 동물도 위기가 닥치면 애를 안 낳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난임 연구에서 많이 쓰는 지 이런 게 예를 들면 뭐 주변 환경이 안 좋고 그러면 애미가 지를 자기가 먹어요. 그래서 얘를 생존 못하게 자라가서 좋은 환경이 안 좋으니까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러는데 뭐 사람이야 그런 디펜스 메커니즘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 환경이 안 좋으면 본능적으로 낳지 않는다. 그러면 주변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네요. 그 사회는 점점 좋아지고 막 발전되고 막 기술력도 좋아지고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우리가 이 노력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게 이제 기술력은 발달됐는데 부의 격차가 더 심해져요. 뭐 그 생산량과 수입은 좋아졌지만 그 격차가 벌어지니까 뭐 옛날 뭐 50년대 6.25 이후에 뭐 밥 새끼 안 굶으면 좋다는데 그 시대가 아니거든. 그러면 상대적인 비교를 하게 되고 하니까 격차가 더 벌어지니까
더 심리적 박탈감이 크고 뭐 우리 어른 그러잖아요. 야, 뭐 늘 방 한 칸 있으면 됐지 뭐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소리 하면 바로 아웃되죠, 그죠? 요즘은.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상대적 박탈감이. 해결책이 어려운 아무렇지 것 않죠. 같은데. 해결책이 지금 어려워. 일단은 돈을 뭐 많이 거두면 좋겠지만 세금이나 이런 걸 그게 안 된다면 거둔 세금을 일단 적재적소에 써야지. 진짜 필요한데. 네. 그리고 계속 저는 좋아질 거라고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병원장 할 때 제일병원에서 병원장 할 때 보면 이제 그때 남자 직원도 출산휴가 신청하는 애가 있었어요. 남자 PA인데 우리 과인데 속으로는 그랬어요. 그때 한 십몇 년 전이니까 속으로 그랬다. 이 새끼는 무슨 사내 새끼가 뭐 지 마누라 해놓는데 지가 낫나 속으로 그랬거든. 근데 그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나 개인적으로 지금 뭐 하면 애 낳아야지 애국자네 애국자 휴가 써 이런 분위기가 되었는다고.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것만 하나씩 바뀌어도 지금 뭐 부영건설의 예장님이 1억 주잖아요 도네이션. 그게 이제 또 문제가 세금 문제 정유세가 딱 걸리니까 그게 또 해결되잖아요.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절망적으로 보지 않아요. 맞습니다. 좋은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청호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막 지금 현대 사회에는 결혼 연령이 너무 늦어지고 있고 또 이제 많은 스트레스가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현대 사회가 과거보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를 이청호 교수님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떤 개선점 갑자기 너무 어려운 질문을 생각하시는데. 이제 어렵게 하셔가지고 근데 네. 이제 이미 다 네, 원장님께서 네.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다들 이제 통감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해결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어려운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겠죠.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참 아까 그 환경이 어려우면 네. 새끼도 덜 낳는다 그 말에 매우 이제 통감을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주 사회학 이론 중에서 순환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순환이라는 게 뭐 아까 말씀하신 거 지구 온난화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도 발전하고 이제 좀 쇠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한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거든요. 이반 칼빈이라고 하는 아랍의 아주 14세기, 15세기 이 정도 되는 오래전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베두인족, 사막에 있는 베두인족에 이제 약탈하고 이제 정복하는 그런 것을 주로 하는 민족인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순환론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베두인족이 이제 다른 어떤 오아시스나 이런 사막에서 이제 정착한 마을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약탈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그 부족에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거를 사자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어요. 그 사자형의 그런 우두머리나 사람들이 이제 있을 때 그런 다른 민족을 정복하기가 매우 쉽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마을을 정복을 해가지고 일단 정착을 해서 어느 정도 먹을 것이 이제 풍족해진 상황에서는 사자형보다는 이제 여우형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하고 여우형의 사람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사회가 좀 더 안정되고 발전시키는 방향에 이제 적합한 사람들이 요구가 되겠죠. 근데 여우형 사람들이 또 많아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어떤 초식남 이런 것처럼 남성성이 많이 약화된 이런 사회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부족에 의해서 침략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러한 어떤 상황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뭐 사막이고 딴 나라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좀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도기인데 이 과도기가 너무 급격하게 온 거는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인구가 늘어났다가 너무 많은 인구가 좁은 땅덩이에서 이제 살아갈 때 생물학적으로 혹은 사회학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것들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의 습성이 바뀐 거죠. 옛날과 이제 가치관이 틀려져 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게 가장 좋은 그런 상황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의 그런 삶을 더 질 높은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러한 것이 이제 급격하게 또 바뀌면서 저출산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는 이게 해결을 한다는 게 뭐 출산을 많이 해가지고 이 출산율을 높이는 이런 방향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제 변하니까 그 가치관의 변화를 좀 더 완만하게 하고 좀 더 우리 사회가 그것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이런 정책도 얘기하는 분도 있고 출산 장려 정책을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람들의 변화된 가치관이나 이런 생각이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용적인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세대 간의 격차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남녀 간의 그러한 갈등도 있고 너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그게 좀 확대가 될 만한 요인들이 너무 많은 사회거든요. 그거를 좀 더 완화시키고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착륙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건 우리나라만의 추세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좀 급격할 뿐이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구가 조금씩 이제 한 20, 30년 뒤인가 하여튼 뭐 얼마 뒤면 이제 줄어든다라는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좀 너무 앞서서 많이 줄어드니까 이슈가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정말 저출산 문제를 해결은 아니더라도 잘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나라의 요즘 K컬처가 유행인데 또 다른 방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기회인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들어보니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의 노력이 다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의학적인 도움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난임 전문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환자분들한테 접근을 할 때 혹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는지. 네, 일단 좋은 말씀 많이 했고 정말 이게 근본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참 그런 문화적인 그런 게 좀 사회적인 그런 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냥 뭐 근시안적으로 저희한테 오는 분들은 정말 갖고 싶은데 잘 안 되시는 분이라서 한 분 한 분 그냥 빨리 이제 성공을 시키는 데만 저는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성의 나이가 참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난자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최대 그 적정 그 가임 나이가 25세부터 35세까지거든요. 네, 그때에 딱 하면은 별로 고생을 안 하고 금방 아기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연령이 훌쩍 지나서 이제 결혼을 하니까 이제 힘든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강조하는 거는 뭐 빨리 그 조금 결혼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빨리 난임 클리닉에 와서 뭐 문제가 있으면 빨리 발견을 하고 치료를 해야죠. 네. 35세, 25부터 35세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35가 넘어가면은 이제 난임이고 뭐 기형아 위험 같은 것도 더 그렇죠. 커지고. 모든 게 다 안 좋아지는, 임신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이제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고, 다 기형아도 늘어나고, 유산율도 늘어나고 하는 게 이제 35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면 좋은데, 아무튼 뭐 억지로 막 할 수는 없고, 그 걱정 때문에 막 떠밀려서 막 결혼을 하고 그런 시절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 입양되는 숫자가
나는 그때 한 3만 명 들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출산율이 한 30만 안 되잖아 지금. 30만 되잖아. 나는 단기적으로 해결 방법이 있다고 여러 번 제시를 해줬거든 옛날에. 근데 정부의 돌대가리들이 전문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우리 보통 불임을 7상 중에 한 상이 불임이에요. 영원히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게 아니고 부부 관계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자연 임신이 안 되는 게 7상 중에 한 쌍이거든요. 그럼 15%입니다. 그 중에 가임기 연령의 15%가 커플이 안 되는데 그 중에 여자 여인이 조금 더 많고 남자 여인이 조금 적고 두 분 다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7% 정도를 뭐 한 5%를 남자 단독으로 보고 이 중에 무정자증이 한 또 20-30% 돼요. 그래서 남자 100명 중에 1명 이상은 무정자예요, 무정자. 그러면 그 적은 수치가 않아요. 100명 중에 1명의 유병률을 갖고 있는 게 통풍 알죠? 통풍. 많이 들어봤죠? 통풍이 그 정도니까 무정자는 본인이 드러내놓고 말을 하기가 그래서 그렇지 참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무정자증의 반은 의학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근데 반은 해결을 못 해요. 그런 사람들 경우는 이제 딱 방법이 두 가지인데 입양하거나 정자은행. 근데 그래서 나는 정자은행도 그때도 우리가 정자은행 법 만들 때 신부님 모시고 윤리학자, 선생님 같이 그 윤리하는 철학자 교수님 모시고 다 만들었는데 우리 법이 못 따라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약간 그 법 체계가 경성헌법이거든. 그러니까 딱딱한 헌법, 법 조문에 중심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독일, 한국 이런 거 대륙계 법은 그렇고 미국이나 영국은 판례 중심의 연성헌법이에요. 미국은 헌법을 바꾸지 않죠. 수정헌법 몇 조에서 추가할 뿐이지. 우리나라처럼 뭐 뻑하면 나와가지고 미친 놈들이 나와가지고 뭐 헌법 개헌하자는 놈 미친 놈들이죠. 한마디로 헌법은 딱딱하게 있는 거고 필요한 보완해서 미국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나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묶여가지고요. 그 아기를 낳으려는 사람들이 이제 나보고는 이제 많이 물어봐요. 의사니까 선생님 같으면 입양하는 거하고 정자하는 거 어떤 게 좋겠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부의 이혼 사례에 자문을 해준 적도 있고 판사님들한테 보면 입양이 훨씬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또 어떤 부부들은 한쪽이라도 내 피가 섞여 있는 정자은행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두 분한테 이제 심사숙고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입양을 하려고 부부를 하면요 엄청 까다롭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입양하려면 오히려 홀트나 이런 걸 통해서 외국 사람이 입양하는 거는 쉬워. 그래서 뭐 이게 그 어떤 단체를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보니까 어떤 엄마가 자식을 찾았는데 그렇게 요즘은 이제 그 지문해서 인지하니까 금방금방 찾는데 예전만 해도 멀쩡하게 부모 있는데 홀트로 가서 그냥 입양해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왜 나를 버렸나요? 버린 집도 있지만 안 버린 집도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입양하기 엄청 까다롭습니다. 돈이 얼마나 돼야 되고 나이가 얼마나 돼야 되고 그래서 또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입양에 대해서 알리고 싶지 않거든요. 사회적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 입양한 부모들은 조용히 하는 분도 많아요. 그걸 대놓고 이렇게 뭐 하는 분도 있고 뭐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시스템을 개선해서 외국으로 입양을 나갈 애를 아무래도 그 애가 외국 가서도 잘 살 수도 있겠지만 얼굴색과 언어가 똑같은 거 결국 그 친구들이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걸 제도적으로 고치는 게 더 빠를 거고 두 번째는 세계에서 정자은행이 민간 정자은행이 없는 나라가 내 나라밖에 없습니다. 조사해봐야지만 내가 이건 10년 전 지식이니까 한국, 북한, 쿠바 하나는 슬로베니아로 하는데 이거 애매해요. 하여튼 중국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정자은행이 있거든. 그 뭐 정자은행으로 애기 낳겠다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이제 요즘은 이제 얼마나 법 체계가 예전하고 또 바뀌었냐면 사실혼 관계는 시험관하기를 나라에서 보험으로 지원해 줍니다. 엄청난 발전이죠. 옛날에는
사실혼 관계 아니면 아무 보험 혜택도 안 줘요. 근데 그것만 해도 놀랄만한 변화인데 지금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는 거를 돈을 투자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서 출산율에 일조할 수 있거든. 뭐 입양되는 많은 환자들만 해결해도 또 정자은행을 진짜 원하는 사람들만 우리가 법의 개선을 통해서 하면 얼마나 좋을지. 근데 지금 정자은행을 사고 팔 수가 없죠. 정자가 확보되어 있는 병원에 가서 일단 기증만 되게 돼 있거든요, 법을. 기증하라 그러면 합니까? 안 하지. 그래서 그런 제도 개선이 더 빠르지 않을까 싶네요. 정부 지원과 또 자금도 출산율을 그건 돈 내고 없이 할 수 있지만, 있거든요. 네, 제도 개선, 오늘 우리 주로 얘기하는 기술 발전 여러 가지 좀 방법도 예.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뭐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도도 개선하고 네. 좋은 시스템도 네. 받아들이고 돈도 적재적소해서 저 정재은행 얘기는 잘 몰랐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난자 공여도 마찬가지예요. 네, 난자 네, 나이 많아지니까 난자가 뭐 조기 폐경도 많고 막 그렇거든요. 배란 잘 안 되고. 네. 근데 난자 공여를 받고 싶은데 그 난자 공여는 그치. 더 알러지예요. 정자은행보다. 아니 어떻게 난자를 그리고 또 옛날에 또 그런 그 좀 불법적으로 막 하는 그런 게 많아서 인식이 너무 안 좋은 거죠. 막 브로커가 막 그렇죠. 난자를 사고 판다 뭐 이런 그 인식이 있어가지고 막 그거는 막 아주 금기. 옛날에 IRB라고 생명윤리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딸이 자궁이 하여튼 문제가 있어서 수정란은 있는데 자궁에서 아기를 못 키워. 그러니까 자궁을 빌려야 되는데 엄마 하겠다고 올라왔잖아. 그래서 내가 나한테 올라왔는데 내가 IRB 위원장을 한 18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쭉 그런 사례를 많이 보죠. 보면 엄마가 50세더라고. 그래서 내가 산부인과 선생님 그 자료 갖고 온 선생님한테 김 교수 50세 넘어서 되나 이거? 그러니까 자궁이 난자고 하지만 뭐 가능성이 어머니 검진을 했는데 건강하시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재밌죠. 그렇죠. 재밌는 이야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요즘은 곽강 받는 게 그래서 난자 공여를 젊은 사람 난자를 받으면 참 잘 될 텐데 그게 거의 뭐 불가능이나 가까우니까 자기 난자를 젊었을 때 얼려놓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는 지금 제일 그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아직 아니야, 네, 그건 자기 거 올리니까. 자기 걸 얼리니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여를 받고 싶은데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단체가 뭐가 있냐면 대한생식학회, 제일 큰 단체죠. Kore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그래서 생식에 관련된 비뇨기과, 산부인과, 생물학 하는 뭐 그런 단체가 있고, 미국은 이제 제일 큰 단체가 미국 생식학회인데, 거기 이제 가이드라인에 거기도 미국도 난자 뱅킹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난자를 냉동하지 말고 젊을 때 아기를 낳을 수 있게끔 의사가 그걸 먼저 권유해라 하는데 당연히 의사들은 빨리 임신하시라고 권유를 하죠.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경우에.